안녕하십니까. 세계 한인 이주에 관련해서 강의를 하게 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윤인진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한인과 또 미국의 소수자에 관련한 석사와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 미국의 그 UC 산타바바라 아시안 아메리칸 학과에서 조교수로 활동하다가 95년부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 분야는 사회심리학, 국제이주, 이민정책, 그리고 재외 한인 연구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재외 한인의 이주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재외 한인 이주의 성격을 정의를 하자면 재외 한인의 이주는 모국을 떠나 거주국에 한 번에 정착하는 단선적이고 영속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나은 기회를 찾아서 연속적으로 이주하고 다수의 거주국들에서 정착과 재정착을 반복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외 한인의 이주는 보통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서 디아와 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결합된 뜻입니다. 이것은 멀리 던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민족 이산 또는 민족 분산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민족 성원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과 함께 이들이 분산해서 살고 있는 동족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 초기에 그리스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식민지를 건설하는 그러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그 어떤 강제 이주, 민족 분산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역사적인 결합과 이것이 결합이 되면서 디아스포라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디아스포라는 단지 유대인과 같이 어떤 강제 이주 그리고 비극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개인 또는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초기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인들이 그 해외로 나가서 그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리스는 이 그 전 국토의 상당 부분이 이제 산지와 구름으로 이루어져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일찍이 이 무역과 상업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라고 하는 마치 이제 그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이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중동, 유럽 지역에 그들만의 식민지를 건설을 하면서 활발하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주와 식민지 건설이라고 하는 이 능동적이고 또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간다든지 로마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강제 이주와 핍박과 그 다음에 차별을 받고 모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갖는 뜻으로 이제 디아스포라가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세계 많은 민족들이 이러한 디아스포라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들의 이주를 우리가 희생자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그 인도인이라든지 이탈리아인들과 같이 이주 노동자로 전 세계로 나간 사람들은 이제 노동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의 화교와 같은 그러한 부류를 우리가 통상 디아스포라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 중남미 또는 아시아의 식민지를 건설했던 이런 것들은 전 제국 디아스포라.
그리고 카리브해에 있는 사람들이 그 흑인의 문화와 또 원주민들의 문화를 결합을 한 이런 문화 디아스포라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반드시 유대인의 경험처럼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노동이라든가 통상이라든가 문화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았으면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한민족의 이산을 우리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1860년에 그 함경도 지역에서 만주 그리고 또 연해주로 이주했던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160년에 걸치는 나름대로 긴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 160년의 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이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이민, 그 세 번째로 가장 최근에 귀한 이민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민은 그 19세기 중엽부터 1945년 우리가 일제 식민 어떤 강점으로부터 해방됐던 그 시기까지를 우리가 구이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주로 그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미국, 멕시코, 쿠바 등지로 이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서 이제 1990년 한국과 소련 그리고 한국과 또 중국과의 국교를 수립하기 이전까지 이 시기는 일종의 근대적 이민이 시작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북미,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지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90년에 소련과 국교를 맺고 또 92년에 중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그 이전에는 단절됐던 그러한 중국 동포 그리고 우리 고려인들이 모국을 방문하고 이제는 그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이러한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이 노동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그 공부를 하는 다양한 형태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된 그러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단계로 나눴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자면 우리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단계별로 우리 재외 한인 이주의 그 역사와 특징 그리고 이들이 거주국에서 어떻게 정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1860년부터 그리고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강제로 그 점령했던 강점 시기까지 본격적인 어떤 식민 통치가 시작되기 이전 단계를 우리가 10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주로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그 중국이나 러시아, 하와이로 어떤 기근이나 빈곤 또 지배층에 의한 압제를 피해서 이주한 그래서 이들은 대체로 이제 경제 유민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 1902년 인천을 떠나 1903년 1월에 하와이 그 호놀루루 항에 도착을 했던 이런 그 갤리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그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게 된 그 원인은 그 하와이가 이제 사탕수수 이제 그 농장을 개발을 하면서 많은 수의 노동력을 필요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중국인 노동자들이 오고 다음에는 일본인 노동자들이 오게 되었는데 일본인 노동자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그 노동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이들이 이제 임금 인상이라든지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스트라이크를 전개하게 되자 이 농장주들이 일본인 노동자들의 그러한 그 스트라이크를 우리가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대항 세력으로 우리 조선인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한인들이 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노동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그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탕수수가 굉장히 덥고 습기가 많은 그러한 지역에서 재배하는데 이 사탕수수가 자라게 되면 사람 키보다 훨씬 크고 또 이 껍질이 굉장히 아주 칼날처럼 날카롭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옷을 입고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가뜩이나 덥고 습한 곳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는 아주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인들은 몇 년간 열심히 일하면 큰 돈을 벌고 금이 귀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결국은 하와이에서 정착하게 되죠. 그 오른쪽에 보면 이 방고라고 하는 번호표가 있는데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번호표로 불리는 거의 그 어떤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와이의 한인들이 이렇게 그 노동자로 간 것은 사실은 15세기부터 시작했던 유럽인들의 대항해 시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중남미 이 지역에서 또 하와이와 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사탕수수 그 농장이 이제 개발이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설탕은 원래 인도 북부 지역에서 아주 소량 생산이 되고 그 왕족이라든가 귀족들만 그렇게 이제 소비할 수 있었던 아주 그 희귀한 아주 희소 가치가 높은 그러한 상품이었던 것이 이게 그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유럽에서 또 귀족과 왕족들 사이에서 이 설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것이 이제 일반 대중으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 설탕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탕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이 이제 건설이 되는데 이 사탕수수 농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이 원주민들로 충원할 수 없게 되면서 그 아프리카로부터 흑인 노예를 대량 이렇게 수입을 해서 제공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 1500만 명가량의 흑인들이 이 아프리카를 떠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흑인 노예들이 이러한 사탕수수 농장의 중요한 노동력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19세기에 이제 노예제가 폐지가 되고 대신 이제 계약 노동자들이 대체 노동력으로 이제 동원이 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한인까지도 이렇게 그 계약 노동자의 형태로 해외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설탕과 노예와 권력에 있어서의 삼각관계를 시드니 민츠의 설탕과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마크 에론손, 마리나 부르오스가 지은 설탕 세계를 바꾸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설탕이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와이로 건너갔던 한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젊은 독신 남성들이었는데 이들을 보다 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백인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조선에서 그 신부들을 이제 데려와서 그들이
결혼해서 가족을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에 있는 신부들이 남편을 보지 못하고 사진만을 본 채 그들이 인전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에 건너오게 되죠. 그래서 이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높았고, 그리고 신문명,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 강했던 아주 진취적인 여성들이었는데, 이들이 하와이에 도착해서 남편들로 하여금 이 사탕수수 농장을 떠나 이제 호놀루루와 같은 도시에서 이제 도시 노동자로 변모하고 또는 자영업을 하고 또 자녀 교육에 아주 힘을 써서 이 2세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또 하와이의 주류 사회로 진출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제 강점기의 이주인데요. 일제는 이 농촌 지역에서 이 토지와 생산 수단을 이제 빼앗고 일본에서 생산된 그러한 공산품들을 조선에 이제 판매하게 되면서 이 농민, 노동자 그리고 상공업자들이 생계 수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만주와 또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또 일본이 또 태평양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남사할린으로 한인들을 이제 강제 진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일제 강점 기간 동안 또 정치적 난민과 독립운동가들이 중국과 러시아, 미국에 건너가서 또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일제 강점기 중에 만주로 쫓겨나는 한인 유민들의 모습과 또 일본의 홋카이도 탄광 지역에서 강제징용된 한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와이로 이게 이주를 갔던 한인들 가운데 1000명가량이 이제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에넥갱 농장으로 다시 재이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멕시코의 경제난을 피해서 300명가량이 이제 쿠바로 이제 재이주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멕시코라든지 쿠바로 이주한 우리 한인들은 마치 고인물처럼 새로운 한인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현지에 정착하고 현지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1905년에 멕시코로 한인 노동자들을 운송했던 일푸드 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아래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이 경제 발전을 시작을 하고 최초의 이민법을 제정했던 1962년까지를 우리가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일종의 과도기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죠. 어떤 근대적인 이민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국 전쟁 시기에 전쟁 고아라든지 미군과 결혼한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학생들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했던 이 시기죠. 이 사진을 보면 이 전쟁 고아들이 홀트 아동복지의 도움으로 입양을 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또 이 미군과 결혼했던 한인 여성들이 미국에 가서 자기들만의 하나의 클럽을 만들고 또 친목을 다지는 그런 활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결국 이들이 먼저 뿌리를 내리고 특히 인전 이러한 결혼 국제결혼 여성들이 자기의 부모나 또 형제 자매들을 인전 초청하면서 미국으로의 인전 한인 이주가 인전 시작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또 한 가지 인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일본에 있는 한인 사회는 인전 북한을 지지하는 총련과
한국을 지지하는 이 민단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었는데, 또 한국 전쟁에서 이제 패배한 북한이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그런 총련계 한인들을 이제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는 이러한 그 생활보호자의 그러한 그 신분으로 일본 그 사회에 하나의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던 이 한인들을 이제 북한에 이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한쪽은 이제 노동력을 확보하고 싶었고, 또 다른 한쪽은 어떤 귀찮은 존재, 부담되는 존재를 내보내려고 했던 욕구가 서로 결합이 되면서 그 1959년부터 84년까지 9만 3천 명 가량의 이제 우리 그 한인들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 1959년 12월 20일 소련 배를 타고 이제 북한으로 출발하는 한인들의 모습인데요. 이때 북한은 이제 북한을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선전을 했죠. 특히 일본에서 그 일본인들에게 의해서 어떤 차별과 편견을 받고 그랬던 한인들에게 이제 이 모국으로 돌아오면은 교육을 시켜주고 집을 주고 일자리를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어떤 그 거짓말로서 그 현혹을 하고 그것을 믿고 한인들이 이제 북한으로 건너가게 됐죠.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또 북한에 갈 때 가져갔던 재산이라든지 또는 티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그 생활용품들이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는 아주 선진적인 곳으로 비쳤고, 또 일본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북한으로 간 그 자기 그 가족들에게 이제 송금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그 유인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으로 건너간 제일 한인들을 잘 대하다가 나중에 이들이 이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들의 충성심이 이제 약해지면서 북한 사회에서 이제 어떤 적성 계급으로 이렇게 몰리는 그러한 그 핍박을 받게 되죠. 네 번째 단계는 1962년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이민법을 제정을 하고 그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 이주를 그 장려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 그 한국 정부는 남미나 서유럽, 중동, 북미로 이렇게 집단 이민과 계양 이민을 맺어서 내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최초의 우리의 그 하나의 집단 이민은 1963년에 103명의 농업 이민자들이 이제 브라질로 이렇게 그 이민을 갔고요. 이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처음에 그 이 중남미 국가와 한국 정부 간의 그 계약은 이 중남미의 어떠한 농장들을 이렇게 개간을 하는 그런 농업 이민자로서 이제 받아들였었는데, 이 당시에 그 이 이민을 갔던 한인들은 사실 이 중에서 이제 농업의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학 교육을 받고 도시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 한국이 아직 그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들은 뭔가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했었고, 또 이 중남미 국가가 농업 이민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결합이 돼서 가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 농장에서 결국은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도 못했고, 또 한국 정부가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 그 농장에서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런 농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처음부터 정말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곧바로 이제 사우파울루라든지 부에노스아이레스라든지 등등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 가서 그곳에서 이제 봉제업과 같은 그러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방식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그 이제 독일에서 전후 복구 과정에서 경제 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해외에서 계약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한국인들도 결국은 이렇게 광부라든지 또는 간호 인력들이 서독으로 이렇게 파견을 가는 그러한 이주의 형태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최초의 하나의 집단 이민은 남미로의 농업 이민이었었는데 이들이 결국은 농장에 정착하지 않고 행상이라던가 또 봉제업으로 이렇게 그들의 주요 생업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이후 중남미 국가가 어떤 정치 경제가 혼란스럽고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제 재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미에서 봉제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의 자바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이렇게 개발하게 되는 하나의 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요것이 인전 남미에서 한인들이 인전 개발했던 농장 모습이고요. 또 한인들이 처음에는 어떤 경제적인 기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밴데라고 부르는 이런 행상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꾸러미로 해가지고 가정용품들, 생활용품들을 챙겨서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물건을 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봉제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 같은 데서는 한인들이 사실 의류 산업에서 아주 굉장히 큰 손으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독일로 계약 노동자의 형태로 한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한 사람들은 반이 안 되고 상당수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를 했거나 또는 독일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 그러한 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정착한 이런 파독 광부들은 동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을 했고 이 중에서 목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성공한 사업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러한 북미 동포 사회의 기반을 닦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독 광부 중에는 이제 계약이 끝나고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으로 가봐야 다시 실업 상태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때마침 호주에서 광산 개발 붐이 불자 호주로 입국해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는 또 재이주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 인력들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나오잖아요. 이 파독 광부로 파견되기 위해서 정말로 체력 단련 시험도 치르고 대학 교육을 받았던 많은 엘리트들조차 이렇게 광부의 길을 가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치 막 이 파독 광부들이 떠나는 모습이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표팀의 선서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이 광산에서 힘든 그런 노동을 하고도 점심시간에 밝은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여의도 공항이 유일한 국제공항이었는데 여의도 공항을 떠나는 한인 간호 여성들을 위해서 환송하는 가족들이 옥상까지 올라가서 환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 이주가 1965년에 미국에서 이제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 중남미인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인 외에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거의 차단이 되었는데 65년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이민의 문호가 전 세계로 이렇게 개방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때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했던 한인들의 상당수는 한국에서 이런 대학 교육을 받고 화이트 칼라에 종사했던 그런 중상층들입니다. 그들은
보다 더 높은 삶의 질,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이주를 하게 되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한국이 60년대 이후로 고속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88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인들의 해외로 나가는 것은 줄어들고 반대로 이제 해외에 있던 이민 한인들이 다시 귀환하는 그러한 추세가 이제 높아졌죠. 그래서 그 88년 이후로는 해외로 나가는 한인들의 수가 급격히 줄었던 것이 97년에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 또 이 30, 40대 중산층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근데 이때는 이제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민 가기가 용이했던 캐나다라든지 호주, 뉴질랜드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의 모습이죠. 이것을 지금 2020년 현재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정말 천지개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어, 지금 그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들을 보면 아주 고층 건물들이 있고 또 한인들의 어떤 쇼핑몰들도 들어올 만큼 외적으로도 상당히 성장을 하게 되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 우리가 사실 이걸 우리가 이주라고는 여기지 않았죠.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베트남 전쟁 때 군인뿐만 아니라 한인 그 기술자들이 파견된 것도 사실 한인 이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1955년부터 75년까지 진행됐던 그 베트남 전쟁에서는 이그 30만 명 가량의 그 이런 군인들만 파견된 것이 아니라 2만 4천 명 가량의 기술자들도 파견이 됐죠. 그래서 그들은 그 베트남에서 어떤 건설이라든지 또는 그 미군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 또 다른 그 지역으로 재이주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한인 사회를 형성하는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 부두 하역 작업을 하는 우리 파월 기술자의 그 운영. 베트남 전쟁이 종료되고 이런 한인 기술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야 했지만 들어와야 다시 또 실업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고 때마침 그 1974년에 3년에 중동에서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오일 가격이 뭐 3배 이상으로 뛰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 많은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 그 오일 모니를 벌게 된 중동 국가들이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다리라든가 건물들을 짓는 이러한 하부 구조, 인프라를 건설하는 쪽에 건설 특수가 불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한국의 그런 건설 회사들, 대우라든지 그 현대라든지 삼한이라든지 등등의 건설 회사들이 이제 이러한 중동 특수를 이제 찾아서 가고 또 많은 한인들이 이제 건설 노동자들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85년에는 12만 명가량의 한인들이 이제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한 건설 붐이 꺼지게 되자 이들은 또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일자리를 찾아 재이주하는 그런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주인데요. 그 호주에서 이제 60년대, 70년대 광산 개발 붐이 이제 불게 되면서 그 어떤 선박 설계 기술자라든지 헬기 조종사라든지 지질학자들 또는 태권도 사범들이 이제 호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에 파견됐던 기술자들 또 완전 중동에 파견됐던 건설 노동자들이 이제 관광 비자로 이제 호주로 입국한 다음에 이제 불법 체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호주 정부가 이제 그 사면령으로 이들이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 초청을 하게 되는
그래서 호주의 한인의 일종의 1세대가 형성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는 호주가 이제 투자 이민, 사업 이민을 이제 문호를 열면서 한국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호주로 이제 건너가는 이들은 이제 그 중상층 이민자들이 이제 이 투자 이민과 또 사업 이민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관광객이나 영어 연수생이나 또는 워킹 홀리데이에 한인들이 또 호주에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주의 시기와 방식과 목적, 배경 특성이 다른 한인들이 호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들 간에는 일종의 구이민자 그리고 신이민자 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래서 구이민자를 이제 구포 신이민자는 신포라고 해서 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상당 기간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5단계는 그 한국 정부가 그 구소련과 또 중국과 국교를 수립을 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는 그 모국과 단절되었던 구소련과 중국의 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경제 발전의 수준과 또 한국과의 경제 발전의 수준에 큰 차이가 있게 되면서 한국에서 이제 노동 이주로 오게 되고 또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결혼 이주의 형태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유학이라든가 사업 등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중국 동포들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의 수가 한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또는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경제적인 어떠한 위기 그리고 어떤 우즈베kin이라든가 카자흐인의 어떤 민족주의로 인해 가지고 소수민족인 우리 그 고려인들이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모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이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 동포는 그 전체 외국인들 가운데 가장 큰 하나의 집단이고 이들은 그 서울의 서남권 지역 가리봉동이라던가 또는 그 대림동 지역에 중국 동포 거리를 형성할 만큼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제 그 공동체를 발전시키게 되었고요. 경기도 안산시에는 이제 떼골 마을이라고 하는 고려인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들만의 어떤 또한 공동체를 형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8년에 서울 올림픽 이후로 해외로 나가는 한인들의 이주는 줄어들었던 것이 97년에 갑작스럽게 발생했었던 외환 위기로 인해 가지고 앞날이 이제 불투명해지자 이 30대의 가량의 중산층에서 해외로 나가는 수가 이제 또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그 고학력 전문직에 종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외환위기 이후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장래가 불투명해지자 결국은 더 늙기 전에 좀 더 해외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주를 했던 그러한 우리가 경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1860년대부터 2020년까지 160년에 걸친 재외 한인의 한번 이주의 역사를 단계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인 이주는 이것이 하나의 연속적인 이주다. 우리가 모국을 떠나서 어느 한 나라에 딱 그대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정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국으로 다시 귀환하기도 하는 이게 계속적인 하나의 그 연속적인 이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재외동포 사회 내에는 여러 출신 국가 배경의 한인들이 공존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서는 올드커머와 뉴커머,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건너갔었던 우리 올드커머들과, 그리고 그 한국에서 이제 그 해외 여행이 자유화가 되었던 이런 90년대에 건너갔던 우리 그 한인들, 이들이 이제 뉴커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드커머와 뉴커머가 이주의 시기가 다르고, 그들이 이제 경험했던 모국의 위상이 또한 다르죠. 그 올드커머의 경우에서는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던 모국이었다면, 그 뉴커머에 있어서의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스포츠 문화도 이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시기에 이제 모국을 떠났던 사람들이라, 이들은 그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게 일본에서는 두 가지의 아주 상이한 그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두 그룹이 존재하고, 호주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구포와 신포, 그리고 중국에는 원래 우리 오랫동안 살았던 우리 중국 동포인 조선족과, 또 중국이 이제 그 개혁 개방하면서 그 한국인들 가운데 중국으로 또 사업을 찾아서 갔던 이러한 한국인들이 서로 같이 공존하게 되는, 그리고 또 이제 탈북민들의 경우는 9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에 이제 대량 입국하게 되었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그 2등 시민 대우를 받게 되자, 그것을 떠나 또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으로 이제 재이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한인 사회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런던의 뉴 몰든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이제 한국인, 그 조선족, 그리고 탈북민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부류의 한인들이 공존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90년대 이후로 중국 동포, 고려인 동포가 한국으로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동포는 70만 명가량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노동자, 결혼 이주자, 유학생, 사업가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인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아주 복잡하고 새로운 현상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래서 그 일종의 동족 내에서도 다자집단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런던의 뉴몰든 지역의 한인은 세 가지의 한인들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건너간 한국인, 중국에서 건너온 조선족, 그 다음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오던 탈북민. 그래서 이들이 같은 한인이라도 출신국과 생애 경험, 법적인 지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 어려운, 그리고 이들은 한때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도 맺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 간의 어떤 알력과 갈등이 발생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차세대와 주류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이민 1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업으로부터 은퇴하고, 그 자리를 이제 이민 1.5세, 2세, 3세 이상의 후손 세대가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민 이 후손 세대는 어려서 이제 또는 거기서 출생해서 이제 주류 그 거주국의 그러한 문화에 동화되어 있고, 거주국이 이제 자신의 모국으로 여기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또 주류 사회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반면 이민 1세의 경우에서는 언어의 어떤 한계, 또 이민자라고 하는 그 불리한 신분으로 인해서 주류 사회에 참여라고 하는 것이 제약이 많았는데, 그 현지에서 태어나고 또 성장한 이러한 차세대의 경우에서는 주류화가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죠.
그러면서 또 그 한편으로는 주류 사회 문화로의 동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서 보면 한인 2세에서 어떠한 그 다른 민족과의 결혼, 그걸 통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인터메리지, 이 통혼의 비율이 50%를 넘는 그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외동포 차세대의 한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를 한다던가, 또 모국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 1세의 경우에서는 태생적으로 한민족이고 또 모국에 대한 애착이 많은데, 1세, 2세, 3세, 4세로 내려가면서 사실 모국은 자기가 출생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한국은 외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어나 한국의 문화는 외국어이고 외국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 1세를 바라보는 우리 한국인의 시선은 이런 차세대를 바라볼 때는 달라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민 차세대가 동화의 길을 걷고 주류화의 이 길을 걷게 되면 한민족으로부터 또 모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그 경향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그것과 또 상반되는 하나의 힘이 작동하는데, 그게 일종의 초국가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 세계가 아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 초국가적인 생활 세계, 그리고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과거에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국을 떠나서 그 이민 수용국에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이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화적인 사고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국과 그 거주국 간에 뭐 24시간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교통이 또 아주 편리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발전시키는데도 유리하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그, 그 거주국의 문화에 동화를 하고 거주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중 언어를 하고 또 이중 문화를 알고 또 모국과의 그러한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또 중요한 성공의 요건이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호주 등지에 살고 있는 한인 우리 차세대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이런 힘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거주국으로의 어떤 동화의 구심력이 작동한다면, 또 하나는 초국가주의라고 하는 원심력이 작동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의 힘을 잘 적절하게 그 결합해 쓰는 것이 상당히 현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글로벌 빌리지라고 부르죠. 하나의 고립된 그 민족국가, 국민국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활 세계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어느 하나의 국가에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활하는 여러 국가에 분산되는 하나의 유연한 정체성을 갖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 재외동포와 우리 그 모국과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모국의 입장에서 재외동포는 이 모국과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외 인적 자본이고 협력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초국가주의 시대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이 서로 상생의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죠. 뭐 예를 들어서 세계 화상 회의처럼 이제 세계 한상 대회가 우리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이런 그 기업가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나의 그 한민족으로서의 그러한 연대감을 잘 활용을 한다면 더 많은 더 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 국가의 어떤 생존과 번영을 그 국가 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과 재외동포 간에 더 이상의 편견과 반목, 그 다음에 그 폄하, 이것을 이제 극복하고 생산적인 상호인식과 협력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그 국민들은 재외동포가 정말로 한국이 어떠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또 선진사회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 한국이 이제 더 계속해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텐데 우리 재외동포들의 그런 다문화 사회의 그러한 경험과 지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간의 그 자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재외동포도 그 한국의 어떠한 그 경제 발전 또 국제사회의 위상 이런 것들을 그 자국 내에서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하나의 방향과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